대외 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이민족의 침입을 좀 이렇게 시기별로 받은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고려를 배울 때 시기별로 어떠한 이민족이 쳐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중세 고려의 시대 개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같이 묶어서 우선 아직 우리가 초기의 역사, 중기의 역사까지는 배웠죠. 그리고 잠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고려의 전반적인 중앙정치기구랄지 뭐 군사제도랄지 행정구역이랄지 이러한 고려의 제도사를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이민족들의 침입만 시기적으로 묶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시대 개관을 같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이민족이 쳐들어왔는지를 같이 볼 건데, 이왕이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저랑 같이 이제 배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니면 세계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거를 이제 중국의 역사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송나라, 원나라 이때 시기구나를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묶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초반부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11세기 초반에 어땠어요? 11세기 초반이야. 11세기 초니까 시대개관으로 봤을 땐 딱 이 정도쯤 되겠죠. 그제? 이때 어떤 민족이 쳐들어옵니까?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어요? 바로 거란족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죠. 이때 시기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거란족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남북국 시대에 있었을 때 고려가 나라를 세운 이후에 발해, 남북국 시대 아래 통일신라 위에 발해 있었을 때 그 발해 있죠. 발해가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했어? 거란족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배웠거든요. 그 초반부에 이제 거란족이 서서히 힘을 키워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11세기 초반부가 되면은 이 거란족이 요라는 나라를 세울 정도로 북방에서 힘을 키워나갔고, 급기야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총 3번을 쳐들어와요. 3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번에 쳐들어온 이야기 했죠. 1차 침입 때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서희의 외교 담판. 그래서 어떤 땅을 얻었습니까? 강동 6주 땅 얻었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할 만한 게 3번째 침입이었습니다. 이 3번째 침입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1,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을 했고, 이때 당시에 고려의 특수군의 이름이 뭐였어요? 특수군의 이름 가장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뭐였습니까? 광군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도랑 같이 우리가 봤던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봐봐. 이것도 같이 묶어서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문벌귀족 시대가 이제 이쯤에 거란족의 침입이 끝나고 문벌귀족 시대가 사회가 성립이 되는데, 실제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졸귀족 사회의 배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100년간의 평화시대가 찾아왔는데, 이때가 바로 문벌귀족 사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때요? 맞아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2세기 초반이에요. 12세기 초반. 그럼 12세기 초반이면 언제겠어? 문벌귀족 시대 이때쯤이죠. 그지? 이때 또 이민족으로는 어떤 민족이 등장을 하느냐? 바로 여진족이 등장을 합니다. 여진족이 점점 힘을 키워서 아구타라는 족장이 드디어 이제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금이라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 금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중국의 만리장성을 이제 넘어서 심지어 중국 내부로까지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이 여진족, 금나라가 여진족이 여기를 화북지방, 중국의 위쪽 지방을 화북지방이라고 해요. 남쪽을 강남지방이라고 하고, 이 화북지방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북지방에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이 여진족이. 얼마나 세력이
컸는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성이라는 나라는 아래로 밀려 내려갑니다. 강남지방에만. 그래서 여기에 강남지방에 남송이 되는 거. 자, 이때 고려예요. 이때 고려. 이때 고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문벌 귀족 사회였는데 12세기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 금나라가 고려에게 요구를 합니다. 야, 사대해. 우리랑 사대하자.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 문벌 귀족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묘청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그제? 그러면서 개경파와 서경파가 서로 의견을 대립을 합니다. 개경파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사대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파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금국 정벌하자, 사대할 수 없다라고 이런 주장을 펼쳤죠. 결국에는 어땠어요? 결국에는 사대 요구를 받아들이죠. 굴복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12세기 여진조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그제? 그 다음에 윤관의 동북 구성의 위치도 선생님이 보여드렸죠. 역사부도에서 어디 봅시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 이제 보면서 보여드리면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래요. 봅시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진이 자꾸자꾸 국경을 침범을 하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해요. 근데 사실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직 이 동북 구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3가지의 설이 있다라고만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첫 번째는 두만강 유역설.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동북 구성이 윤관이 세운 동북 구성이 두만강 유역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설이 하나 있고 아니야 이 길주 이남의 동북 구성을 세웠을 것이다 라는 설이 하나 있고 아니다 함흥평야 이 함흥지방에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 장군께서 여진이 자꾸 국경을 침범을 하니까 얘네들을 소탕을 하고 세웠다라는 사실. 물론 1년 정도 후에 다시 반환을 했어요. 오히려 수비도 어렵고 여진이 계속해서 이제 간청을 하니까 1년 만에 돌려주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초반에 윤관이 이제 동북 구성을 축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여진족이 힘을 모아서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딱 한 겁니다. 힘이 세진 거죠. 더욱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25년 금을 건국하고 나서 10년 정도 후에 야 사대해 라고 고려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고려에서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문벌귀족 사회죠. 그리고 나서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 개경파와 서경파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어땠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4대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했죠. 받아줬죠. 자, 그러다가 13세기가 나옵니다. 13세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웬만한 전 세계에 13세기라는 이 시기에 몽골족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세기 중엽에 중국 땅 아까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송나라 남송은 있었고 위에만 금이었지. 이제는 13세기 칭기스칸을 세운 그 몽골족 쫙 밀고 들어옵니다. 중국 점령당해요. 그리고 이 중국에 세운 나라의 이름이 바로 원이라는 나라입니다. 몽골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면서 중국에 세운 나라가 바로 원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알겠죠?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한반도에도 원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몽골족이 쳐들어와요. 아주 여러 번 쳐들어와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여러 번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 침입에 대한 것을 모두 다 하나하나 일일이 팩트를 기억할 수는 없고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몽골족이 왜 쳐들어왔고 무엇을 계기로 쳐들어왔고 쳐들어왔을 때 이때 우리의 문화유산 무엇이 불탔고 결국에는 지배층들의 강화도로 천도를 했는데 그럼 남은 계속해서 이 몽골족이 한반도를 쳐들어왔을 때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항몽했던
세력은 어떤 세력인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봐봐. 이것만 보자, 먼저. 자, 저고요가 피살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자 1차 침입을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했대. 이게 뭐냐? 저고요라는 몽골의 사신이 있었어요. 이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들어와서 고려 조정에서 대단히 무례한 행동들을 막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국경에서 이 저고요라는 몽골 사신이 죽게 돼요. 누가 죽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들은 많아요. 첫 번째는 고려 관리가 너무 열받아서 죽였다라는 말도 있고, 두 번째로는 몽골족이 일부러 고려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빌미를 만들려고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로는 여진족이 몽골과 고려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알 순 없어요. 하지만 팩트는 어찌됐든지 간에 저고요라는 몽골 사신이 국경 부근에서 살해를 당했고, 이것을 빌미로 실제로 몽골족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빌미로 1차 침입을 합니다. 누가 이끌고? 살리타 장군이 이끌고 1차 침입합니다. 1차 침입하자 다들 어떻게 했느냐? 자, 봅시다. 1차 침입을 당하자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개경이 지금 고려의 수도죠, 여러분. 여기서 어디로 천도를 했다고?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때가 1232년. 결국에는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가 항복을 하고 나서 이제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개경 한도한 연도까지 보세요. 1232년에 천도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사실 도망간 거지. 그러다가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때부터 한동안 이제 원 간섭기가 이제 지속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몽골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때 누가 지켰느냐? 자, 이러한 사료가 있어요. 고려사에. 몽골 병이 오자 충주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은 양반 별초 등과 함께 성을 버리고 다 도주했대. 오직 누구만이? 노비, 잡류 별초만이 격퇴했대.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남아서 끝까지 고려에서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의미 깊은 사실이죠. 소위 말하는 관리들은 모두 다, 왕들은 다 도망갔는데 거기서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천민들이 남아서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어때요? 그제? 이게 의미 깊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항복을 한 이후에도 이제 삼별초가 끝까지 항복을 했는데, 자, 그럼 삼별초는 누구냐? 자, 몽골족에서의 특수군은 삼별초예요. 자, 삼별초는 어떤 세력이냐? 자, 최후. 여러분, 오늘 이제 이따 보면은 무신집권기를 배우게 될 건데, 이 무신집권기 안에 최씨 정권 시대 때 최충원 다음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최우입니다. 무신집권기 할 때 제가 설명할게요. 이 최우 때 야별초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우 때 만들어진 군대죠. 근데 이 최우가 집권하면서 설치한 이 야별초가 좌별초가 있었고 우별초가 있었어요. 얘네들하고 플러스해서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병사들로 이루어진 신의군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얘네들 세 개죠. 얘네 세력이 합쳐져서 삼별초예요. 삼별초. 그래서 이 삼별초가 이제 이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활약을 했고, 몽골에게 항복을 한 이후에도 삼별초는 끝까지 항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도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 용장도 진도까지 왔다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고 최후 항전 탐라까지 이동을 하면서 이들의 이동 경로를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화, 진도, 탐라 이렇게 삼별초의 최후 항전지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몽골족의 침입 때 유독 자주 나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용인, 지금의 용인 초인성과 충주, 이 충주성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도 민중들의 저항해서 용인의 처인부고 충주의 다인철소가 나오죠. 실제로 여기서 공을 세웠어요. 공을.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지금 보세요. 부곡 소잖아. 이 지역 향소 부곡 어떤 지역이에요? 천대받던 지역이죠. 그제 차별받던 향소 부국민들은 천민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도 더 많이 걷어갔고 거주지 이전의 자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대받는 지역에서도 남아서 끝까지 몽골족을 상대로 항전을 했구나. 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서 나중에 승격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1차 때 살리타 장군이 끌고 들어왔죠. 2차 때 또 한 번 살리타가 또 들어오거든요. 이때 용인 초인부곡에서 살리타를 죽여요. 그래서 살리타가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보세요. 살리타 사살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때 몽골군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초조대장경이 소실됐었어요.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초반에 이제 1011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약 70년 동안 만들어서 완성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재였는데 결국에는 이때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이거 불태워버렸어요. 지금은 이거의 그 기록 인쇄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초조대장경 불타버렸고 3차 때는 또 뭐가 불탔어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바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약탈을 했고 문화재를 태웠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임진왜란 때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불이 타버렸구나. 하지만 또 이때 우리가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현재까지 남아있고 유네스코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팔만대장경을 조판했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13세기 중엽의 몽골족의 이민족 침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역사가 원명 교체기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원간섭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정치사로 봤을 때는 이제 공민왕이 그때 이제 개혁운동을 막 하면서 물론 실패는 했지만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원간섭기에서 벗어나면서 고려 말기로 갑니다. 그런데 또 고려 말에도 또 이민족이 또 침입을 해요. 누가 침입을 했느냐? 이제 이때는 고려 말의 이야기랑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홍건적과 왜구가 막 쳐들어옵니다. 홍건적은 어떤 애들이냐? 어떤 세력이냐? 자,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온. 자, 이게 바로 이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온 지도인데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지배를 받던 한족의 민족들이 농민들이 원나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바로 홍건적입니다. 이 홍건적이 고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건적의 난이고 심지어 개경까지 쳤어요. 한편 왜구들 지금 어때요? 해안가에서 정말 괴롭히죠. 그지? 왜구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면서 성과를 거두면서 권력을 장악한 이들, 고려 말기에 이들이 바로 신흥무인들이에요. 신흥무인들. 우리가 잘 아는 신흥무인들 바로 이성계, 최영 이런 세력들입니다. 최무선, 정지, 박위 이런 세력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고려 말기에 홍건적과 왜구를 격파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신흥무인 세력들이 있었구나. 대표적인 예로 이성계, 최영 등이 있구나. 결국에는 이들이 누구랑 손을 잡느냐? 고려 내부에서 원간섭기가 끝나면서 이 원간섭기 때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권문세족을 누르면서 이제 성장한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신진사대부의 혁명파와 손을 잡고 결국에는 조선이 건국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려 말기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 자, 여기에 이제 대외관계 변화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정치사로 가봅시다. 자, 무신 집권기, 무신 정권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1170년에 무신 정변이 빵 터졌어요, 여러분. 1170년에 무신 정권이 성립한 이후에 그 무신 집권기를 어떻게 보면 세 개로 나눴을 때 초반엔 혼란기, 그 다음에는 독재기, 그 다음에는 항몽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 부조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초반에 1170년에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초반부에는 혼란기야, 혼란기. 왜 혼란기냐? 무신들이 집권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 내에서 세력 다툼을 합니다. 정중부를 죽이고 경대승이 또 권력을 장악하고 또 경대승을 사라지고 천민 출신 이은민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또 이은민 다음에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초반부에 혼란기가 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때 특히 더 하극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무신들 사이에서도 하극상이 일어나지만 농민들도 하극상을 일으켜 문신들도 반무신난을 일으켜 심지어는 노비들 천민들까지도 하극상이 일어나는 무신 집권기에 하극상이 일어나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예로 최충원의 노비 만적,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가만히 봤더니 최충원도 하극상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더라. 나도 그대로 보고 배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만적의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적이나 망이 망소인한데 무신 집권기에는 천민들의 봉기로 인하여 신분해방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입니다. 천민운동이에요. 천민운동. 자, 그래서 지도상에서도 그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난 봉기들을 다 표기를 해놨어요. 어때요? 엄청나게 혼란기기였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프린트 제가 정리한 거를 한번 보면서 지도를 같이 봐보세요. 반무신난이라고 해서 서경유수 누구 조이총이 난을 일으켰대. 거기 아래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또 농민이라고 돼 있니? 농민들 김삼이 효심의 난. 그 다음에는 또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만적, 망이, 망소이. 그 외에 부흥운동도 일어나요. 이연년 형제 담양에서 백제부흥, 서경에서 최광수가 고구려 부흥운동 이런 식으로 무신 집권기 시기에 하극상의 혼란기, 봉기들 혼란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반부 혼란기 때 권력 기구는 중방입니다. 중방. 무신들이 회의하는 기구의 이름이 중방이에요. 사실은 무신 집권기 비정상적인 권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성육부라는 그러한 중앙정치기구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그지? 그래서 이때 당시의 권력기구는 중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 이후에 독재 시기가 찾아오는데 최충원을 시작으로 최씨 정권 4대가 줄줄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약 60년간 이렇게 최씨 정권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약 60년간 4대의 독재가 열리게 되고 최충원이 이때 이제 기구로 뭘 만드냐면 교정도감이라는 최고 집정부를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충원 본인이 교정별감으로 교정도감이 최고 기구였다. 그 다음에 최우가 추가적으로 뭘 만드냐면 정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정방.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방. 나중에 공민왕이 이제 이거를 없애는데 정방 인사권. 그래서 한동안 이제 끝까지 최씨 무신 집권기 끝까지는 이 교정도감과 정방이 최고 기구의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후 때 또 설치했던 기구가 바로 서방입니다. 서방. 바로 이게 문신들을 등용하는 기구였는데 이 서방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서서히 문신들이 등용되기 시작하고 지방에서 향리 출신들의 지방 세력가들이 이 서방을 통해서 서서히 다시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결국엔 이들이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규보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때 등용된 인물들입니다. 이때 서서히 향리 출신들이 정계로 진출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신진사대부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최우 때 갑자기 몽골족이 쳐들어와요. 몽골족이 최우 때 여기 보세요. 최우 했는데 몽골족 1차 침공 보이죠? 그래서 최후 때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바로 다음 해 1차 침공 받고 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원나라의 항몽시기다. 원나라 침입기이기 때문에 항몽하다가 무신 정권 붕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이제 무신 집권기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무슨 시대로 가는 거야? 원간섭기. 이때부터는 충렬왕부터 시작해서 앞에 충이라는 글자가 붙은 원간섭기 때 왕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 안 한 것만 보면 최충원 때 사회개혁책을 제시했다. 봉사 10조를 제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방을 부활을 했대요. 원래 부활이라고 지금 나오지. 일종의 신병 경호를 하는 이 도방이라는 이거를 원래는 경대승 때 경대승이 죽으면서 이 도방이 없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이 최충원 때 부활시켰다라고 합니다. 최후 그래서 정방, 서방, 그 다음에 이제 삼별초 아까 이야기 잠깐 했죠. 사병기구, 이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위군 그 삼별초입니다. 이게 이제 무신 집권기라면 이제 원간섭기로 갑니다.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 때의 정치의 왕들의 이름은 모두 다 충자가 붙어요. 바로 원나라에 충성을 하라는 의미에서 원나라에 충성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왕의 칭호에 충자를 붙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충렬왕부터 렬선숙 해목정 충정왕까지 이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서는 원나라 시기이겠죠. 자, 그럼 이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원나라 간섭기에 다양한 우리의 간섭을 받았는데 영토도 일부 상실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부근의 땅을 뺏기면서 서경, 동령부를 원나라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동령부 설치 외에도 탐라 지역에 탐라 총관부를 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를 합니다. 원나라가. 물론 이거 금방 충렬왕 때 동령부, 탐라 총관부 모두 다 땅을 돌려받고 탐라 총관부도 폐지하고 다시 충렬왕 때 돌려받기는 해요. 그런데 이 쌍성 총관부는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충정왕 다음에 이제 공민왕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원나라가 서서히 힘을 잃어갈 때예요. 원명 교체기 시기인데 이때 이제 이 공민왕이 이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제도 격화돼요. 이런 식으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중서무사 이성은 첨의부로, 중추원은 밀직사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관제도 격화되고 왕실 용어도 폐하에서 전하, 충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원간섭기 때 관제와 용어들이 격화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정간섭 기구로서 정동행성과 다루가치가 있어요. 프린트물에도 있죠. 자, 정동행성을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정동행성 여기 개경에 이제 정동행성 설치했다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볼래요, 여러분?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뭐 1차 진로,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뭐 2차 진로. 뭐야 이거? 여기 어디야 얘들아? 일본이에요, 일본. 그지? 뭐 작년에 세계사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일본사 배울 때 이 이야기 잠깐 한 적 있어요. 그지? 정동행성을 왜 설치했냐면 일본 원정 가려고 원나라가 고려의 정동행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치러 갑니다. 실제로 2번을 치러 갔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태풍 때문에. 태풍이 불어버린 거야.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역사가 바뀌긴 해요. 근데 일본은 추후에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극대화시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지켜냈다. 그때 태풍, 국풍, 가미카제, 신께서 태풍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나라를 구하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도 돕는 나라다라는 거야. 신이 태풍을 내려주셨다. 우리는 신이 지키는 나라다. 그러면서 일본의 청년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죠. 그래서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해서 그들을 신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자폭 테러해라. 이러면서 세계대전 때 그런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아주 슬픈 역사, 이런 잘못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자, 어쨌든 다시 말하면 이 정동행성 실패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우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성격으로 이 정동행성이 남게 돼요. 그래서 정동행성 기억하시고 아까 영토를 상실했다. 이거 3개 제가 보여드렸죠. 지도에서. 그 다음에 내정의 간섭기구로 방금 이제 정동행성 이야기를 했지만 순마소라는 이런 치안도 담당을 하지만 반원인사도 색출하는 이런 기구도 있었고 만호부 뭐 우리 이민족들의 군사 그 체계가 한족의 체계와는 좀 다른 거 기억하시죠? 만호부 뭐 천호부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됐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도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관직 칭호 변화시켰다라는 거. 수탈도 아주 많이 해요. 인적 수탈, 물적 수탈 모두 다 해갑니다. 대표적인 인적 수탈로는 공녀가 있었어요. 공녀를 여자들은 이제 결혼도감이라는 이러한 기구까지 두면서 공녀를 공출했는데 이제 공녀로서 어떻게 보면은 뭐 출세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표적인 여자가 한 명 있죠. 기황후. 공녀로 이제 갔다가 결국에는 원나라의 황후가 되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결국에 고려에서는 무슨 세력이 됩니까? 권문세족들이 되죠. 기철 등으로 대표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공녀로 팔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 딸 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혼을 일찍 시켜버려요. 조혼 풍습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수탈도 심했어요. 인삼이랄지 약재랄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응방이라는 기구를 둬가지고 매를 잡아서 수탈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권문세족이 대두했다라는 거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자, 원나라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는 없었죠. 다시 이제 중국에서도 14세기 후 중반이 되면 서서히 원명 교체기가 찾아옵니다. 고려도 이제 원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어? 벗어나야겠죠, 간섭기에서.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시작합니다. 먼저는 크게 공민왕의 개혁 정책의 목적이지, 어떻게 보면 반원 정책, 내정 개혁.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자, 보자. 반원정책부터 차례대로 가봅시다. 기철로 대표되는 세력들, 권문세족들이죠. 친원파들 숙청, 그리고 정동행서의 이문소 폐지, 그리고 관제 다시 복구, 몽골풍답 폐지해,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쌍성총관부 무력으로 탈환하고요. 요동도 다시 수복하기려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요동 수복운동도 합니다. 그 이후에 내정개혁도 역시 정방 폐지하고 교육제도나 과거제도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신돈을 등용을 해서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를 했는데 전민이 뭐냐? 토지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한자입니다. 밭전자 백성 민자예요. 토지랑 백성, 변정, 분별해서 정한다. 도감은 임시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하는 기구야? 권문세족들한테 억울하게 뺏긴 땅 다시 돌려줄게. 그 다음에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 다시 풀어줄게. 그런 역할을 했던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민왕의 개혁의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대표 기구다라고 보면 돼요. 전민변정도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를 하게 돼요. 권문세족이 강력한 저항도 있었고 원나라의 압력도 있었고 그 밖에 신돈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면서 신돈이 죽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공민왕이 개혁에 실패하게 됩니다. 고려 말기가 되면은 어떤 세력이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신진사대부가 성장한다라고 했죠.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생겨난 세력일까? 자, 신진사대부. 자, 사대부라는 뜻은 뭐야, 얘들아? 학자라는 뜻이에요. 대부, 관료라는 뜻입니다. 학문적인 소양을 갖춘 관료들이란 뜻이에요. 주로 어떻게? 과거를 통해서 관직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신집권기 때 최후 때 서방을 통해서 서서히 등용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할 때 권문세족을 누르기 위해서 이들 세력을 더욱더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중소지주, 지방에서의 중소지주, 향리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이제 중앙정계로 올라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관료층일 뿐만 아니라 성리학을 수용했어요. 고려 말에 성리학 수용한 거 당연해. 왜? 그때 당시 송나라, 원나라 때 유행했던 유학이 중국에서 유행했던 게 성리학이거든. 그전에는 훈고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리학으로 가는데 그때 고려잖아. 성리학을 이때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수용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려 말의 사회 모순, 개혁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불교의 폐단, 권문세족의 그러한 횡포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양성이 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이 사실 어땠어요, 여러분? 분화되죠. 온건파와 혁명파로. 온건파는 그래도 우리가 개혁을 하기는 하지만 고려 왕조는 그대로 둬야지라고 주장하는 이 몸이 죽고 주고 정몽주. 혁명파는 어때요? 고려 없애버리자,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주장했던 세력 정두전. 그런데 이 혁명파 사대부가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말했던 이들 누구랑 손잡았어요?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무인.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니 얘들아? 그래서 결국에는 바쁘네 바빠 고려 멸망하면서 조선 건국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